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신문, 통신 그리고 인터넷까지 합쳐서 기자 수가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한 3만 명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통계로 보면은 국내 정기 간행물 등록 수가 16,000개입니다. 정기 간행물이라 하면 하루, 일주일 혹은 한 달, 석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발간물을 얘기하는 거죠. 국내 정기 간행물 총 등록 수는 16,000개지만 이 중에서 인터넷 언론사는 한 4,000개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영향력이라도 갖고 있는 언론사는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그때 얘기했던 언론사 기자들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안팎이라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사 등록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무실 주소지와 등록 기자 2명만 있으면 신문사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죽순으로 언론사들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뉴스 기사는 뉴시스나 연합뉴스를 사서 씁니다. 언론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서 값을 달리 매기기 때문에 그야말로 듣보잡 언론사들이 연합뉴스나 뉴시스 사용하면 그렇게 큰 돈 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뉴스나 뉴시스의 기사를 적당히 바꿔서 자기 회사의 기자 이름으로 내면 그 언론사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언론사들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른바 비즈 기사라는 것인데요. 중소기업들 제품이나 CEO 인터뷰해주고 돈 받는 겁니다. 인터뷰해주고 돈 받으면은 걸리기 때문에 요즘 돈 안 받아요. 정기 간행물의 경우에는 책을 팝니다. 기자들 급여 안 줍니다. 대신에 성과급으로 줍니다. 어떤 중소기업의 CEO 인터뷰를 해서 건당 5,000원짜리 책을 그 다음 달에 한 500건 정도 가오로를 사주면은 한 250만 원 회사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30% 내지 40% 그 기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자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기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거 보험 영업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언론사들의 평균 임금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식의 인터뷰 기사 그 품질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다음에 그 책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비판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그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 회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언론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거의 전부가 이런 홍보성 기사로 먹고 사는 그런 언론사들입니다. 물론 그 중소기업들 욕할 것도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유력한 방송사로는 MBC, KBS, SBS 방송 광고하는데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15초짜리 광고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드려야 합니다. 신문 광고 역시 그 영향력에 비해서, 그 효과에 비해서 값이 턱없이 비쌉니다. 중소기업들 광고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이런 엉터리 언론사들의 생존이 보장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제대로 못한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최소한의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면서 기자들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고용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기자들만 많으면 무슨 기사를 못 쓰겠습니까? 지금 뉴스K 만드는 인력, 뉴스피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기자의 다름 아니죠. 숫자 1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1시간 뉴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BC나 KBS와 같은 그런 거대 방송사와 질적인 면에서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야말로 낙하산으로 무장된 이 정권의 친위 홍보방송,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보도하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은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K 그리고 국민라디오에 대해서 불만 많으신 거 압니다. 그 불만 애정에서 비롯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합원들의 가입과 후원과 지지와 월잡비 납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월급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 그야말로 5년차 미만의 기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급여를 줘야 되겠지만은 그 이상 연조가 있는 기자들은 그야말로 사명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더 좋은 정말로 훌륭한 보도를 품질 있게 다른 언론사보다 더 신속하게 하는 그런 언론사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 언론사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그야말로 몇 년간 물을 주고 인내하면서 후원해야만 성공하는 언론이 되는 겁니다. 변명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이런저런 요구들이 분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다 그런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저도 안타깝고 지켜보는 조합원 여러분들도 안타까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광고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매체들 많이 들어가 보시죠. 심지어는 한겨레신문이나 오마이뉴스도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뭐 핫클릭, 많이 본 기사, 수많은 엉터리 광고들입니다. 저도 과거에 뭐 이명박 표현을 따르면은 그런 인터넷 신문 해봐서 아는데요, 그런 식의 독자들의 눈을 속이는 광고들 돈 많이 줍니다. 핫클릭 해가지고 이 뭐야 해서 눌러보면 사실은 광고입니다. 살 빼는데 뭐 도전 어쩌고 저쩌고 주로 뭐 그 다음에 성형, 건강 관련 이런 사실상 홍보성 기사를 기사인 것처럼 위장해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실제 그 언론의 많이 읽은 기사는 딱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엉터리 광고성 기사입니다. 그런 광고 저희들도 하기를 바랍니까?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물론 국민라디오, 국민TV 아직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팟캐스트가 뜨다 보니까 팟캐스트에 광고 일부 하는 업체들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정한 언론은 광고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서울타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광고 얘기를 했는데 광고 듣고 오겠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광고는 그런 광고와는 다릅니다. 조합원 광고들이죠. 그래서 기업 광고 너무 그렇게 또 목매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민라디오와 같이 아직까지 정상적인, 말하자면 업체들이 보기에는 언론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언론사에 만약 광고를 준다면은 제대로 된 광고를 주겠습니까? 지금 기업, 중소기업 광고 들어오는 거는요, 팟캐스트로 들어오는 광고들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예, 세상에 뻔뻔스러운 인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명박 같은 뻔뻔스러운 인간 또다시 찾기 어려울 겁니다. 회고록. 문제 많은 그 회고록 나왔는데요. 또 회고록을 쓴 인간이 또 제가 잘 아는 김두라고 한 얘기를 듣고 기가 좀 찼습니다만은 한번 언제 기회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도대체 이런 걸 회고록이라고 쓰는 건지. 일기장에 써야 될 얘기를 회고록이라고 내놓은 역시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우리 김효준 PD가 조간들의 오피니언란을 통해서 한번 그 반응을 봤네요. 예, PD. 김효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시간. 네, 제목은 괜찮아요. 대통령의 시간. 멋있는데 회고록 얘기가 다수 언론의 오피니언 담당자들에게도 큰 관심사이긴 한 모양입니다. 경향, 한겨레, 한국 등이 나란히 한마디씩 했는데 반응 무척 싸늘합니다. 잠깐만. 대통령의 네. 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 내가 어디 인터넷에서 패러디를 봤는데 예. 아마 그 책의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표지가 이명박이가 서 있고 대통령의 맞아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예. 봐요. 그거를 어떻게 패러디를 했냐면은 그 이명박이하고 박근혜가 나란히 서 있고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쓰고 시간을 7시간이라고 써놨다고. 대통령의 7시간. 그분 연락 오겠는데요, 검찰에서. 대통령의 7시간. 패러디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 저는 한 100만 장 찍어가지고 북한으로 좀 풍선으로 날렸으면 좋겠어요.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장되는 게 풍선에다가 삐라 실어가지고 북쪽으로 날렸는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경향사설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끄러움이 없는 MB 회고록입니다. 제목이. 네. 대통령이 퇴임하고요. 2년이 지난 시점이면 업적이 좋든 나쁘든 재임 중의 정책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겠죠. 상대적으로. 따라서 퇴임 2년 만에 회고록을 내는 것에 위험 부담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물러났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고록 발간은 모험에 가까운 행위라는 겁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일을 오직 자신의 경험이라는 이유로 일반적 기억과 다른 주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이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의 국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며 성찰하는 글을 남긴 것이 좋은 예라고 경향은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짐작을 하네요. 경향신문이 입수해서 보도했죠.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자신의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정치적 항변을 하려는 욕구가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이 불과 2년 전에 한 일을 잊어버린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답니다. 저는 첫 번째 같아요. 잊어버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원이 발표했듯이 4대 강사업은요,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고 앞으로도 유지 보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실책이죠. 그런데 그는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미친놈. 자원외교의 총체적 평가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일부 드러난 것만으로도 실패가 분명합니다. 다수의 팩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리, 한승수 당시 총리죠.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미래같이 운운하면서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데 어떻게 자기 칭찬의 내용만으로 800쪽을 다 채울 수 있었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회고록을 대필해줬다는 김두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가? 뭐 했나? 하여튼 뭐 하다가 골프장 뭐 잘못 받아 먹어가지고 깜빵도 가시고 하셨는데, 전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김두 기자하고는 친하게 잘 지냈어요. 제하고 국무총리실을 같이 출입도 했는데, 나는 그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조중동을 전혀 안 봤기 때문에 이 김두가 정치부장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그냥 잔인무도하게 깠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김두 말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놈이 아닌데 한 그런 생각, 그런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이 김두 씨가 대필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진짜 전화 한번 걸어가지고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내가 뭐 김두 기자라든지 중앙일보의 몇몇 기자들은 진짜 친하게 지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시간까지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옛날 과거 총리실을 출입했을 때, 그 동아일보는 이동관 씨가 있었고, 중앙일보는 김두, 한국일보 신재민. 참 보면은 그때 총리실도 참 대단한 총리실이었어요. 중앙일보는 김진희가 그때 출입기자였습니다. 야, 미래 권력들의 집합소였네요. 김진희 있었고. 굉장하네요. 김진희 또 그 인간은 이해창하고 같이 밥 먹은 그 오프 더 레코드 깨가지고, 아유, 참, 하여튼. 김진 논설위원이요, 지금. 네, 그때는 이제 총리실 출입기자고 약간 연초가 낮았어요. 저희들은 약간 후배죠. 그 다음에 또 있어. 조선일보에는 최고식 기자가 또 있었어요. 굉장한 곳이었네요, 그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그분들이 이렇게 싹 다 모였어요. 근데 한겨레신문 기자는 이모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나중에, 어디야, 이해창 진영으로 갔어요, 또. 그때 좀 기운이 좀 남달랐나 보네요. 총리실 기자실이. 네, 뭐 제가 제일 별 볼 일 없었죠. 굉장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여기서 이 경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 사례를 언급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좀 어떻게 역사인식이나 어떤 철학적 고민의 맥락에서 뭔가를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요. 뭐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 특검 같은 경우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했었잖아요. 도대체 그 내막이 뭘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대통령의는 뭐 본인이 직접 회고록을 쓴 적은 없습니다. 이게 쓰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이 대필한 노무현 대통령의 그쵸. 뭐 자서전이 아니지, 자서가 아닙니까? 여하튼 그다음에 그 문재인 의원이 이제 했던 운명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진보나 계획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덕목을 그대로 실천했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절대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집권 기간 중에 있었던 비밀들, 그런 것들은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따로 떼내 가지고 국정원에 보관시키고, 이건 사실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남북 정상회담
절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절도 사건. 절도 사건이죠. 그거는 절도입니다. 이명박이 절도해가지고 여기저기 유관기관에 풀어서 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써먹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국가기록 슈킹 사건. 그렇죠. 근데 이 이명박은 사실 이명박이 쓴 800페이지짜리 그 자화자찬을 누가 보겠어요? 안 봅니다. 언론에 난 것만 쭉 보면은 진짜 이건 인간이 이하야 한마디로. 남북 관계를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위해서 비밀로 만들어 가지고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밝히는 게 사실은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5차례나 자기한테 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둥, 근데 자기가 다 거절했대. 아니, 얼마 전에, 그때 이명박 때, 우리 남쪽에서 어느 놈이 가가지고 봉투 주고 그냥 하다 들통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혀 상반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거는 맞을 거예요. 북한이 이쪽에서 봉투까지 줘가면서, 예. 돈 봉투까지 줘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예. 김정일이야 그렇겠지.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렵다. 도와달라. 사실은, 후진국가, 적대적인 후진국가,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요, 반드시 도와줍니다. 반대급부로.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특히 미소 냉전 시대 때 그랬는데, 아니, 그때까지 미국의 적대적인 외교 입장을 취했던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미국을 빨아주면은 미국이 반대급부 없이 왜 그 일을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북한도 그런 거거든. 미국과 남한, 결국은 적대적인 국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제일 주적이 지금 북한 아닙니까? 국방부의 일단 주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은 그런 관계에서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 나라인데 이명박이 자꾸 정상회담 하자고 하니까 야 정상회담 하려면 이거를 해줘야 정상회담 할 거야.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걸 이명박은 그런 걸 요구해가지고 안 해줬다. 이지라고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인 박근혜가 정상회담 하려고 하면은 뭘 믿고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하죠. 만약에 잘 안 되면 나중에 퇴임하자마자 한 2달 있다가 야, 저 새끼들이 말이야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보수 계층들한테는 좋은 소리 아니에요. 나 안 해줬어. 이지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국익이 뭔지. 참 대한민국도 국가적인 분탕질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왜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나 협의 못해갖고 가면 나 죽는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김양건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하고 소득 없이 이렇게 사실상 그냥 빈털터리로 갔던 사람들은 처형됐다는 얘기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들었다는 둥. 미친놈이야. 그런 얘기를 정상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이걸 여러 사설에서는 자화자찬 남탓이라고 전나게 비난을 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왜 이명박이 미친놈도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냈을까? 저는 박근혜에 대한 경고라고 봐요. 야, 해고를 하면 더 낼 수 있어. 지금 안 쓴 거 되게 많아. 지금 안 쓴, 니한테 진짜 결정적인 거 빼고도 800페이지나 만들었어. 더 800페이지 더 낼 수도 있어. 라는 경고입니다. 100%예요. 과연 박근혜가 이런 이명박의 협박에 굴할 것인지 아니면은 안 그래도 떨어진 지지를 갖다 많이 하기 위해서 이명박을 죽일 것인지 그거 두고 봐야 알아요. 그러나 이명박은 한마디로 반격을 한 겁니다. 사자방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들통날까. 이게 새누리당에도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야, 니들 적극적으로 방어 안 하면은 자식아 내가 입을 열면은 이런 거예요. 하여튼 진짜 날리긴 날린 건데 그러면은 그게 맞다고 보면은 한 잽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일단 훅 정도 들어간 경고죠. 걸까요? 경고. 잽. 네. 가벼운 잽. 전혀 보면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자해 공갈 이외에 박근혜에 대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해 공갈이야. 뭐냐 자기는 나름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자해 공갈이 많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호병 파동. 네. 강호병 파동은 연예인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자식이 그런 연예인들을 다 조졌다는 게 그 위에 김미아라든지 김재동 다 하차했잖아요. 지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명박이가 연예인들 때문에 강호병이 커졌다고 보고 연예인을 조져라. 라고 오더를 내려서 연예인을 조지려면은 우선 방송 출연을 못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장악 다 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이제 우리가 빠져지는 거죠. 물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빤할 빤짜죠. 이명박이가 그렇게 안 시켰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자인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자해공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해공갈이에요. 이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욕 엄청나게 처먹을 겁니다. 이놈. 근데 그건 욕을 먹더라도 박근혜에 대한 경고만 된다면 이명박으로서는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인간 있죠. 아이고. 자, 한겨레 사설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가득 찬 이명박 회고록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전가한 대목에 이르면 더 기가 막힌다는 것이죠. 당시 MB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에 선물을 안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덜컥 합의해 준 거, 이건 지금까지도 외교적 패착의 교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자신들의 저자세 외교로 퍼주기 협상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얼굴이 참으로 두껍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해왔으나 원칙 있는 거절을 했다고 설명한 대목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죠. 그 비사들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까버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방송 보고 있었는데 뉴스 속에서 이런 거 좀 다루면 좋겠다, 진짜. 그때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남북 접촉을 했는데 우리 쪽에 국정원 사람인가 누군가가 뭐 봉투를 들고 줬는데 그걸 갖다가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신문을 났었어요. 예. 그런 걸 다 까버려야지 진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걸 써주셨어야 되는데 네. MB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짜 사람들이 기억력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지. 이명박의 그야말로 이 엉터리 자화자찬을 보고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아마 정신이 멍해져서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예. MB 회고록 내용도 문제고 시기도 부적절했다 이런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 접촉과 또 중국의 원자바오 전 총리와 오간 대화까지 낱낱이 공개한 것은 경솔하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회고록이 역사적 사료로 인정받고 국정 운영에 참고가 되려면 자기 반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거죠. 시기와 내용이 모두 적절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보면 자화자찬식의 회고록은 내지 않겠다는 김종필 전 총리의 소신이 오히려 돋보인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보니까 이명박이가 박근혜한테 치는 공갈인 것 같아. 남북회담 까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까발렸어. 넌 이제 못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설마요. 설마가 아니라 그러고 남북식이나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일단 남북 네가 지금 이제 박근혜 보고 그러는 거죠. 야 박근혜 대통령 나 전 대통령으로 불러주면 나도 너 대통령이라고 불러줄게.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박근혜 대통령 뭐 남북 관계 회복을 임기 후반기에 과제로 삼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까버렸어. 북한 절대로 당신하고 안 할 거야. 봐. 내가 한번 까면 그렇게 되잖아. 당신 대통령 내고 내가 다 까버리면은 정통성이 나발이고 다 없어. 최동욱이 쫓아낸 거 다 물거품이 돼. 그런 공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잘 안 풀리지 남북관계. 왜 그런지 알아? 내 옛날에 다 이렇게 해놔서 그런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의상 있잖아요. 그거 의상 누가 코디해 주는지 어디서 맞추는지 이런 얘기 좀 써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장은 참 예쁘게 잘 입잖아요. 그렇죠? 참 있어 보이게. 아유, 그런 얘기나 좀 해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이명박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건강보험료 이것도 참 박근혜 정권의 진짜 골 때리는 이런 걸 정권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지 진짜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김현준 PD.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돌연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엊그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당초 어제로 예정된 개선안 발표를 무기 연기하는 한편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서 민관 전문가로 개선 기획단을 꾸려 3년에 걸쳐 논의해온 주요 국정과제
하루아침에 백지화한 겁니다. 자, 아니, 들어야 될 여론은 안 듣고. 예. 나 진짜 보면은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디비 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시험 볼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네. 시험에서 빵점 받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있을 때 공부하는 그런 미친 인간이 있거든요. 그걸 디비 쪼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정권한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경향,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건보료 개편 중단한 정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네. 자, 1977년 건보제도 도입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 가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죠. 네.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네. 직장이 없는 지역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보료를 내는 식의 모순투성이었습니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송파 세모녀의 건보료는 5만 140원이었는데 5억 원이 넘는 재산과 연 2,300여만 원의 연금 소득에 있는 나는 직장 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자동 편입돼 퇴직 후 건보료가 빵원이 된다. 이렇게 스스로 문제점을 짚었을 정도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마련됐었다고 하는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가 602만 가구의 건보료가 내려가죠. 지역가입자 602만 가구의 건보료가 내려가는 것이었고요. 월급 외에 금융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 명과 고소득 피부양자 19만 명 등 45만 명은 올라가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네. 송파 세모녀의 경우 월 10,000원 정도로 건보료가 줄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논의를 정부가 갑자기 무의로 돌린 것,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서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건보료 개편 백지화 의혹에 대해서 백지화된 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죠. 근데 내년에 총선입니다. 그 다음 내후년에 대선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올해를 넘긴다는 건 건보체계 개혁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봐요. 여기 결국은 602만 가구 지역가입자. 네. 지역가입자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영시합니다. 직장이 없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네. 602만 명에게는 적게 걷고 송파 모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월 5만 원씩 냈거든요. 네. 어디 심상정 의원 얘기 들으면 이명박에는 2만 원 낸다고 그러더만. 602만 명을 위한 정책을 해가다가 그 송파 세모녀의 자살 때문에 이렇게 해가다가 결국 40몇만 명, 45만 명을 위해서 백지화시키는 이 정권이 45만 표만 어디에 마땅할 정권이 600만 표를 다 얻어간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아시죠? 연말정산보다 더 한심한 건보료 사태라는 사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연말정산 파동은 애초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이렇다 할 설명과 설득 과정이 없었던 데서 비롯됐죠.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하면서 1조 원 가까운 세금을 거위털 뽑듯 거두어 가려다 국민적 분노를 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얻어야 할 교훈은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국민과 솔직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이런 접근법이라면 건보료 개편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네. 건보료 개편은 보험재정 중립의 원칙에 따라서 수지 균형을 맞춰 설계되기 때문에 네. 연말정산 개편처럼 전체적으로 증액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네. 기존의 특혜를 보던 일부 계층이 이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신 국민의 80%는 부담을 덜게 되죠. 말 그대로 민생 정책인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민생. 물론 고소득 계층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야말로 정부가 설득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최종 개편안은 4, 5월에 채택할 예정이었다니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급하게 백지화 카드를 꺼낸 거 지난 과오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략적 계산에만 민감해진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그 배경이라는 게 뻔한데도 청와대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아니 전적으로 문영표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이든 뒤없는 거든
전적으로 이 문 장관이 혼자 다 했을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책임 장관의 정권이었습니까, 이번에는? 아니, 장관. 박근혜 수첩에 써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조금, 자기 목소리니까 진영이 쫓아냈잖아요. 예. 그런 인간들이 무슨 지금 와가지고, 야, 잘못된 건 전부 보건 먹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장관들이나 그 밑에 있는 그 정책 실무자들 그럴 겁니다. 야, 앞으로 이제 내한테 시키기만 해봐라. 잘못했다! 속으로만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태업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태업하면은 못 말립니다. 그게 진영 전 장관이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진 전 장관은 그냥 나가버렸던 거고요. 그죠? 네. 예. 중앙사설도 한번 볼게요. 네.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작업 중단 비겁하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중앙뿐만 아니라 내가 쭉 보니까 뭐 조선, 동아 다 그 정부를 비난하고 있더라고. 사실, 조정동도 마찬가지지. 604만 명이 독자가 더 많아요. 46만 명이 독자가 더 많아요. 이게 너무 뻔한 거야. 예. K정권은 도대체 45만 명한테 뭘 그렇게 빚을 크게 져가지고 뭘 받아먹었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니 이게 정책이에요, 이게. 진짜 아마추어도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전부 다 보육원에 보내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다시 교육시켜야 돼, 인간들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마당에 건보료 개선안이 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라 예상했을 터죠. 하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는 정치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곪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759만 세대의 원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중앙일보도 충고를 합니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당장 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에 실시 설계도를 짜라고 또 촉구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좀 더 부담하자고 설득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어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도록 잘 써줄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건 정부가 쉽사리 정책을 또 백지화 시킨다 해가지고 또다시 시행하겠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결국은 뭐 기신기신 해가지고 이게 이 정책을 다시 살린다 손 치더라도 지지율은 안 오를 겁니다. 아예 애초에 너무나 통수가 빤한 그따위 짓을 하는데 국민들이 애도 아니고 그걸 뭐 지금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잘했다 우쭈쭈쭈 어이구 우리 귀여운 박근혜 대통령 하겠어요?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그렇지. 어버이연합에서는 열심히 지지하겠지. 뭘 하든지 지지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또 뭐 어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얘기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예.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이 오늘자 칼럼에서 내년 총대선과 관련한 충고를 새정치민주연합에 던졌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새정치연합과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주요 인사들이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전제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요걸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내용이 긴데 뭔가 좀 들어보시죠. 자, 2001년 무렵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을 다시 찾아봤다고 합니다. 27에서 29% 정도였다고 하네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뭐 비슷한 거죠. 차이가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4년 차였다면 박 대통령은 임기 30년 차에 30% 3년 차지. 그렇죠. 임기 30년이라니. 그럼 무슨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임기 그렇죠. 죄송합니다. 임기 아무튼 박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에 30% 벽을 깨고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네. 임기 중반에 이미 여론과 등을 돌리는 대통령을 보면서 야당은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대통령에게 거부하라 하는 카타르시스를 안겨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가지고 대통령 까는 걸로요. 카타르시스를 안겨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거 승리를 담보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대선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냉정합니다. 김영삼 이후 모든 대통령의 집권 5년차 지지율은 30%를 밑돌았지만 그해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 경우는 딱 절반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이라고 하지만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임기 1년 차에 21에서 22%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인기 없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야당이 재집권하긴 매우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력 당권 주자인 문재인 의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핀잔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로는 친노 계파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죠. 훨씬 더 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2017년 대선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해야 했다는 거죠. 총선 승리를 이끌지 못하면 대선 후보를 포기하겠다고 해야지만 야당 지지자들은 문 후보가 말하는 변화의 진정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걸 버릴 때 국민은 그 빈자리를 믿음으로 채워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 3인방을 버리지 않는 한 국민 지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얘기도 곁들이고 있고요. 지금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은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뭐 별로 공감 가는 얘기는 아니네. 이제 우리가 정치를 평론할 때, 네. 뭐 일반인들이야 신문에 나는 얘기 가지고 평론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면은 신문에 나는 표면적인 얘기만 가지고 평론해서는 안 됐죠. 네. 그게 이제 문재인한테 야 공천권 내려놓겠다,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보다는 야 총선에서 지면 나 대통령 출마하겠다, 이게 더 훨씬 더 임팩트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나 약속을 보면은 사실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총선에서 지면은 나 출마하지 이거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뭐 박지원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 빼고 예. 다른 사람들도 문재인 의원을 말릴 때 논리가 그겁니다. 아니 당신 가만히 있으면은 어차피 당내 경쟁자도 별로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철수가 완전히 맛이 갔으니까 유일한 당내 경쟁자라면 안철수인데, 그리고 또 당외 경쟁자라면 박원순인데 예. 박원순은 뭐 아무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여하튼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당신이 대통령 후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무슨 위험 부담을 안고 대표를 하려고 그러느냐. 대표를 하면은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작살을 내려고 하고, 뭐 제대로 못하면은 그대로 인기 추락해가지고 안철수 봐라. 그 김한길이하고 공동대표 했다가 완전 마탱이가 하지 않았느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의원은 자기 출마 변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대통령 후보 되면 뭐하냐. 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지. 그래야 내가 출마하든 다른 사람이 출마하든 선거에서 이길 게 아니냐.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 위험 부담을 안고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 그게 문재인 의원은 자기가 지난번 대선에서 그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당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걸 자기가 몸으로 느꼈다고. 그래서 이런 정당 가지고는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후보를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일단 당권을 잡아서 당을 혁신하고 개혁을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나온 거예요. 자, 박찬선 논설위원은 나 총선에서 못 이기면은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얘기하라. 사실상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당을 혁신해가지고 총선에서 지면은 문재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총선에서 실패하면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한 것에 불과한 거죠. 이제 총선에서 졌을 때, 아니 당원들이 당신 열심히 했는데도 졌다, 출마하라 그러면은 그거 안 나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당의 혁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느냐, 그게 방점이 있어야지. 내가 이번에 나왔는데 총선에서 만약 져버리면 내가 당대표지만은 당권 대통령 도전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보면은 참 오지랖 넓은 분들 많은데요. 결국은 그런 거죠. 야, 문재인,
민주당, 새정치 민주당 당권 받아가지고 찍고 까불다가 그냥 죽어버리라. 뭐 그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이른바 호남 토호들이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충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당이 제대로 안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성금 특검을 함으로써 호남 민심이 이반된 이후에 호남이 이 민주당의 영남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긴 해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박찬수 의원의 그 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설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PD 브리핑으로. 네, 전화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오늘 주제 뭡니까? 네, PD 브리핑 오늘의 키워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입니다. 네. 자, 정부가 곧 내어놓겠다고 밝힌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실체와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짚어보려는 건데 네. 어제 오피니언 비평 시간에 살짝 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잠재적인 부담을 전제로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떠받치겠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켜서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키워드를 뽑아본 겁니다. 네.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제도입니다. 자, 일단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내용이 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곧 내어놓겠다는 3, 4월쯤 내어놓겠다는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주요 특징, 그 대상이 무주택자 전체이며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 무주택자 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약간 뉘앙스가 다른 적이 있습니다. 네. 집이 있어도 네. 팔겠다고 하면은 해당돼요. 그것도 있군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아니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 예. 집 팔고 대출 받아가지고 더 비싼 집 사라. 그 얘기예요. 자, 아무튼 무주택자 전체 플러스 알파네요. 그러면 네. 플러스 알파 그리고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네. 주택 가격의 최대 70%를 빌려주겠다는 거, 또 최초 7년간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해준다는 것, 네.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은행에 귀속한다는 것 등입니다. 네. 자, 실질적으로는 12억 원 상당의 주택 매매 시까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 12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극단적으로 8억 4천만 원까지 초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8억 얘기입니다. 4천만 원을 빌리는데 1%면 얼마죠? 840만. 840만 원 돈 되니까는 월 한 70만 원 그렇죠. 정도. 예. 야, 월 70만 원이면 8억을 빌린단 말이야? 네. 난 굉장한 1억, 내력이죠. 1억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내고 있는데. 아니, 뭐, 이 사람은 개인의 대출 현황까지. 아니,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옛날 이제 사업할 때 네. 회사 명의로 빌린 건데 내가 뭐 대표이사에 있으니까 그거 지금도 이자만 갚아주고 있습니다. 해결거리면서. 근데 예. 그 이제 1억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담보로 빌려가지고 저희 회사에 일종의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서 그걸 도의적으로 내가 갚아줘야 돼가지고 네. 뭐 돈이 없으니까 못 갚아주고 있는데 이제 내 딱한 사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원금 한 1,000만 원 갚아가지고 9천만 원 정도 빚이 있어요. 근데 매달 한 53만 원 정도 이자를 냅니다. 근데 씨발 이거 진짜 열받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8억 4천만 원을 빌리는데 한 달에 70만 원밖에 이자는 안 낸단 말이야. 이런 개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 이거. 자, 저는 침착하게 얘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이 사람아. 당신도 제2금융권에 돈 빌리면은 예. 이것보다도 수백 배 더 많이 물어. 알겠습니다. 월 30% 이자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30배 내는 겁니다. 야, 월 30%. 예. 자,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네. 어지간한 서민이나 중산층에게까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뜯어보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기조는 사실상 철회가 된 셈이고요. 네. 일이 잘못되면 그 부담을 공적 자금이 떠받쳐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게 나쁜 새끼들이지. 아니 이익 나면은 지들끼리 나눠 먹고, 그렇죠. 손해 나면은 공적 자금으로 퍼붓겠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야. 이걸 예. 정책으로 내놨어.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 세금을 뜯어먹겠다는 도둑놈들이지. 그 부분 말씀하신 대목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차였던 2013년 재작년이죠. 네.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 말에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서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유효 수요를 일으켜서 시장을 살려보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당시 모기지론의 수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무주택 기간이 5년이 넘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였습니다. 네. 그 효과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제한했죠. 네. 그럼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기조는 일단 표면적으로나마 유지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봄에 주택 대책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당시의 핵심 내용 또한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였습니다. 이게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 토지 집값이 안 되는 거죠. 오른다. 그런 예. 판단에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런 개 같은 정권이 어딨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그 명맥이 이어지던 서민주거 안정이란 기조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네.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공시지가 9억이던가요? 그 아래, 그 이하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자 하면 빌려준다는 겁니다. 1%로. 네. 그런 고소득자도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담보 대상도 비교적 서민형에 가까운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서 9억 원 이하 102제곱미터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물건은 고소득자들의 부의 축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선점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1% 초저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반면에 대다수 서민과 일부 중산층은 물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고소득자들도 전혀 차별 없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데 그 수혜의 원천이 대다수 보통 사람의 혈세라는 점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품은 대출 뒤 7년 동안 1% 선의 초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취급하는데요. 우리은행으로서는 일반 모기지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과 역마진까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정한 확정 손실은 은행이 떠안고 그만큼의 확정 이익은 대출자가 가져가는 셈입니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미치는 장사라는 거죠. 근데 은행이 이런 미치는 장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걸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을 앞세워서 보전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공유했는데도 은행이 손실을 보면은 아예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대로 있어서 손해를 본 경우까지 발생하면 이걸 공공기관의 돈, 즉 대다수 보통 사람의 혈세로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려고 시장에 대거 달려들어서 좋은 물건을 선제적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고소득자들의 수혜의 원천이 곧 혈세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성이 취약하고 영업이익조차 보장하기 힘든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일종의 종잣돈으로 판돈이죠. 그런 돈으로 깔리는 게 타당하느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이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게 만약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요. 예. 진짜 대한민국은 1%를 위한 나라라는 것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개 같은 정책을 이제 하는 나라가 진짜 어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건 진짜 쪽팔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예. 이게 어떤 놈이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부자들이 결국은 혜택을 안 주면 집값이 안 오르니까 그런 거야. 네.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집값 떨어지면은 눈물 흘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45명은 눈물 흘릴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그야말로 기뻐서 종로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춤을 출 겁니다. 만세 부르면서. 자, 가계대출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이미 1,000조가 넘어버린 가계대출.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들으신 얘기일 테니까 네. 가계대출 문제도 심각하다는 한 말씀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 상품이 과연 얼마나 팔리겠느냐 이런 겁니다.
시장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최악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죠. 전월세 부담이 또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구의 내 집 마련 욕구가 커지고 있으니까 무척 잘 팔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가 하면, 집값이 오르면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품의 특성상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올 봄에 3,000건을 시범 대출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참고로 공유형,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본 사업은 작년 상반기에 반짝 실적을 냈다가 하반기에 나빠져서, 공유형 모기지의 본 사업입니다. 네. 하반기에 나빠져서 당초 목표인 15,000건의 절반인 7,000건 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상자, 즉 수혜자의 폭을 고소득자로까지 무분별하게 넓혀놓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수요까지 더해져서 일단 초반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초반 실적이 안 나빠도 그 수혜가 부자들한테 돌아간다면은,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보정을 세금으로 해준다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네. 이걸 정책이라고. 아까 내가 한 가지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다 춤추지는 않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춤추겠지만은 집 한 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게 사실은 중산층이 아니면서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집권할 수 있었던 기반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집값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그 우려하는, 게 평생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모아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서 급에 똥을 쌉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다는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인간들도 보면 웃기는 거야. 집값이 떨어지면은 다른 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다른 집값도 역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얻는 불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 넓은 평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넓은 평수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적은 평수는 집값이 떨어져도 폭락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50대, 60대에 30평, 40평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될 겁니다. 그거 끼고 대출도 다 갚았다고 봐야죠. 이제 30대, 40대 때는 대출을 안고 집을 보유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월급쟁이들 대출금 갚느라고 아주 피똥을 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0대, 60대 돼가지고 이제 대출금도 다 갚고 그런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겁내겠죠.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세요.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쭉 보니까 우리 김혜준 PD의 PD 브리핑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네. 청취자들 좋아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서영석 타임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